제가 이제 43살에 직업 바꿨으니까 42살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산도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 길이 아닌가 봐. 근데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스위칭 코스트인데 직업을 변경시키거나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박사학위로 엔지니어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어찌됐건 그런 제조업체에서의 그런 삶이 나는 해피하지 않았어요. 응? 어찌됐건 뭐 맨날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회의하고 뭐 하는 게 나는 안 맞았어요. 근데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맞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당시로서 대단한 도전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좀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리스크를 좀 자기가 리스크를 좀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보면 그 제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철. 음식도 제철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이마다 저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다 할 때 그 철이라는 게 계절을 뜻하거든요.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20대 때 새벽형 인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20, 30대 때 새벽형 인간 이런 거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저를 보면 20, 30대는 어찌됐건 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무사히 해서 박사를 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건 회사에 들어가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급여 같은 걸 잘 모아서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이런 약간 원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자기 성장이죠. 욕심도 있고 막 이제 경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축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30대, 40대는 축적의 시간이죠. 지식의 축적, 그렇죠? 사람의 축적, 전문성의 축적, 축적의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50대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축적보다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 자기화시켜서 숙성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도 제가 볼 때는 결과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50 이전에 일어나는 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50 이후에는 결과물로 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평판, 그렇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 이런 거에 대가로 오는 거거든요. 부라는 게. 그럼 젊은 시절에 사실 부를 누리는 건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난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축적의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 뭔가 그런 시기인가?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20, 30대는 그냥 너무 평범했죠. 일단 뭐 공부하느냐고 애썼고, 직장 생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막 애써서 뭐 임원 되고 뭐 이런 시기였지. 뭐 다른 건 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전혀 못했었어요. 공부가 지겨웠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박사학위만 받으면 내가 책하고는 담을 쌓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제가 뭐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직업이 저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 되면서부터 정말 공부가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너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은퇴를 안 해도 사실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건강을 잃지 말아라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딘지 리조트에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갔었는데 4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컴퓨터 갖고 가서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근데 가족들이 자서 텔레비도 못 봐. 그럼 4시부터 뭘 하지? 가족들이 일어나려면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죽음일 것 같아. 5시간 동안 뭐예요? 먼 산 바라보는 것도 1, 20분이지. 근데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죽고요. 노인네들은 심심해 죽어. 근데 사실은요, 공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삶을 충만하게 해줘요. 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응? 공부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공부만큼, 공자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응? 자기는 공부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데, 제가 약간 요즘 우리 공자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공부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약간 미친놈 아니야? 이런 눈빛이야. 야, 뭐 공부가 좋냐? 그 책 들여다 보니까 뭐가 좋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제 주변은 그래도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다 뭐 대기업 사장이나 뭐 다 지금 뭐 중견기업 오너고 한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충만한 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는 얘기가 뻔하다는 거야. 맨날 뭐 대통령 욕한다라든지, 무슨 골프 얘기한다라든지, 자식 얘기한다라든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얘기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관심 분야가 다양해져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 응? 대통령 욕하고 싶지가 않아.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근데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젊어서 공부하고요, 나이 들어서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는 공부는 돈이 안 되는 공부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끼리 같이 논의하고, 저는 아침에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줌으로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제 하고 왔거든요. 2시간 동안 딱 얘기하는데 뇌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책,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재정의. 영어로 redefinition. 재정이 뭐냐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정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애정사라는 책. 이건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전인데, 공부의 정의는 뭐냐면요, 공부는 애매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애매모호해, 이게 뭐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두루뭉술하다고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요, 명료해져요. 근데 공부의 핵심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말로 공부를 하고 언어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한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많아. 어휘력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되게 제한적이야. 아, 대박이야. 끝내줘. 이런 단어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볼 때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료함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거든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난 그 관련해서는 박명수 있죠, 개그맨. 그 친구 얘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야. 박명수가 어떤 프로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추운 날에는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운 날에는 더운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대학을 좋은 데 나왔더라도 또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고집불통이 돼. 왜? 학직불고거든요. 공자님 말씀처럼. 공부하면 즉 불고,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해진다는 말이죠. 반대말은 불학직고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보면서 편협하고 괴팍하고 말 통하지 않고 재미없고 한 사람들의 특징 딱 보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난 20년간 거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이유보다 공부하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부더라고요. 저희 집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아주 평범한 집안이죠. 근데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앞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째.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찌됐건 그래도 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좀 살림이 피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되게 열심히 좀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쭉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한 5, 6년 정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난 너무
많은 은혜를 사회로부터 잊고 있다는 거. 딱 렛 때리고 딱 지키는 거. 서울대. 그쵸? 미국 공학 박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게 프리패스야. 사람들이 인정을,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받으셨어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뭐 다른 관심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되건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대학을 좀 시원찮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공부 못한 사람 중에요, 머리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학 제대로 안 나와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건건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재주가 있으면 공부 안 했죠. 내가 김연아처럼 피겨를 잘 탔다라든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했다라든지 하면 그거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확률적으로 제일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 성취적, 성공이라기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내가 볼 때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꼭 운동선수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수학적 사고라든지 논리적 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증거가 뭐냐면, 왜 공부가 중요하냐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죠.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거의 100% 해외에 다 유학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벌인데 재벌의 아들이고 재벌이 한 5대 정도 먹고 살 걸 해놨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돈이 많은데. 근데 왜 공부시킬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요,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유지할 수 없어. 그죠? 사기당하기 딱 좋아.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사기당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부는 해야만 한다 라는 게 공부란 무엇인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가 좀 쭉 그런 책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 변화가 심할 때 뭔가 전환점이 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지금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원래도 하고 계셨던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은퇴하시려고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 적성이 내가 안 맞는다. 그래서 회사를 전직하시려고 하시거나 전공을 바꾸시거나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답은 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미 제2의 인생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뭐 그분한테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생각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뭐 못 받으시거나 뭐 그러고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95세, 100세까지 다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해 전에 꼬박 15년 전이네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제가 냈었는데 이제는 그 예전에 60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랬던 시대는 한 가지 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고 세상이 끝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는 평생 직업만 해도 한 7, 8번, 대여섯 번 내지 7, 8번을 갈아탈 거라는 거죠. 그 직업이 뭐 현대자동차 들어갔다가 기아자동차로 옮겼다가 삼성자동차로 옮겼다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들어갔다가 환경미화원 했다가 대통령 했다가 영화배우 했다가 뭐 직종을 대여섯 번 갈아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가지 일만 굳세게 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위대한 화가다. 그분이야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될지도 모르죠. 그 극소수의 분들을 빼놓고는 아마 우리들 같은 범인들은 그냥 살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다음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우리가 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를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씩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다가 보면 그 분야에 약간씩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통섭의 식탁의 서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약간 적었는데 그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뭐 집에서는 쫓겨났다는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매일 가방 들고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길에서 대학 동창을 만나요. 그래서 반갑다. 뭐하고 지내냐? 아니 나 저기 회사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거 찾고 있는데 넌 뭐 하냐? 아이 난 뭐 그냥 조그만 사업하는데 뭐 비밀이냐? 얘기도 안 해주게. 아이 얘기해봐야 잘 모를 것 같아서. 뭔데? 아 이게 나노 기술을 가지고 말이야. 뭐 그 장면에서 잠시 저 동영상이 멈춘다고 생각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썼어요. 만약에 이 양반이 회사를 다니면서 뭐 경영학 했다. 그래서 나는 나노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나노과학 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면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하냐? 그래? 야, 우리 또 만나자. 왜? 나노 가지고 뭐 한다는 애랑 내가 얘기를 해본들 나한테 전혀 기회가 아니에요. 난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고 난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나노과학에 대한 책을 달랑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그때 지가 뭐 아는 줄 착각하고 또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요. 그 나노 무슨 기술 가지고 하는데?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이쪽 사람이 이게 뭐 탄소 튜브 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야, 내가 읽은 책에는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야, 뭐 너 나노에 대해서 뭐 좀 아나 보다. 시간 있냐? 점심이나 하자. 둘이 점심하다가 동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취직할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뽑아간 게 아니잖아요. 7명 앉아서 면접할 때 옆에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내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죽어라고 공부해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대학 때 공부했으면 내가 노벨상 받았겠다 이러는데 우리 그러고 사는데 모든 거를 다 알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쇼팽 컴피티션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신의 영감을 받아서 해갖고 우승했냐? 정말 무지무지 많이 쳤으니까 그날 잘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잘하는 거지. 모든 걸 어느 한 번에 다 끝내놓고 다음 직장 내 앞에 와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책 한 권 더 읽었다는 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지식의 영토를 넓혀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고 참 힘들지만 씨름하고 나면 기회의 문이 나노과학이라는 문이 이만큼 열려 있으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이 문을 절대로 열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시간 낭비를 왜 해요? 지나쳐요. 한 권 달랑 읽은 사람은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거기 열고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러다 잘못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 삶은 그냥 한 5번, 7, 8번 직업을 갈아타면서 그냥 이어질 거예요.
매번 노벨상을 받으면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읽은 덕에 그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렵게 배우면서 또 그 일 하다가 한 10년 후에 또 한계에 다다르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2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직 꿈도 꾸지 않는 모든 분에게 다 기획독서를 하시라. 정말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가 뭔가 철학, 내가 대학 때 수업 시간에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뭐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서 내가 뭘 아나. 계몽주의 철학책을 읽으시라는 얘기죠. 진화심리학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괜찮은 분야인가? 진화심리학 책 한 몇 달 계획 세워가지고 한 2억 원 독파해보고 그런 삶을 살시다 보면 100세 인생을 나름 의미 있게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다. 그걸 안 하시는 분은 한 10몇 년 무지하게 잘 나가다가 잘못하면 노숙자 하실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바뀐 세상에 적응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지금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획 독서를 하면서 제2 인생 정도가 아니라 제3, 제4 인생을 계속 기획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다 남자아이들인데.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참 아기를 낳아서 육아를 할 때 제가 그 통섭의 식탁 책을 봤어요. 그 서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소설책만 읽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서재의 책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읽을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정해서 이것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되고 막 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육아를 할 때 그 막막하고 엄마로서 평생 이제 나의 커리어는 끝나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 암울하고 그 깊은 터널 속에서 뭔가 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책 제목이 50부터는 예.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네. 한 책인데, 네. 어떤 내용의 책이고, 예. 또 어떤 독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20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공부도 좀 해보니까 네. 그 이렇게 나이가 60대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구나. 이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예. 얼마 전에는 그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끝나니까 한 분이 그 주최 측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고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또 얼마 전에는 그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지금 34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구나. 사실 저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 75세인데 이 나이가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좀 깨닫게 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우리보다 20년 고령사에 앞서가는 일본에서 좀 근무를 했던 거라든지 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저와 같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그런 그 노후 이제 후반 인생 설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미리 읽어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빠르면 30대부터 40대, 50대 이런 후배분들이 지금 제 책을 읽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책을 썼죠. 그러니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네. 노후 걱정 없이 살려면
3, 40대부터 네. 준비되지면 안 된다라는 네. 그 어떤 대표님의 네. 경험과 네. 그런 노하우들이 담긴 책이 네. 책인데 네. 책에서는 유난히 그 평생 현역 이런 예. 내용을 강조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 네. 우선 그 퇴직 후에 3대 불안하면은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구나. 그 돈이 되는 일이든 무슨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뭔가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은 먼저 그 평생 현역이 왜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퇴직 후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12만 시간? 예. 와 닿네요. 네. 그만큼 오랜 기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면 왜 12만 시간이냐면요. 예. 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51.6세. 그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55세고 중소기업이 51세고 대기업은 4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네. 살기는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는데 왜 83세냐면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진 않죠. 네.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사니까 그렇죠. 일단 환갑까지 살면 100살이라고 보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거든요. 뭐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는데 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시간이 안 가거든요.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11시간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게 그런 말을 많이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이 노후에 대비하는 후반 인생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두 종이요? 예. 어떤 게 나눠지나요? 첫째는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 7, 80%가. 왜냐하면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뜯거나 뭐 금리가 몇 번 안 되거든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입금, 우리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차입금이 평균 9,9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원투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 갖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용 순금융자산 남는 게 뭐냐면 5,400만 원이거든요.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것도 계산하실 방법에 따르면 60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감은 이제 그러면은 5,400만 원 그러니까 요즘 뭐 동학 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을 보니까 앞으로 그 무사할까?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예, 그렇죠. 그 선진국 같으면 이제 연금으로 살게 되겠지만 그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연금 넉넉하게 받으신 분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사실 저도 놀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돈 10만 원에도 받는 분이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얼마인가 봤더니 그 작년 말 현재로 퇴직연금 적립 금액이 255조 원 5천억인가 되거든요. 그걸 가입자 수로 제가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예. 그럼 뭐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만 있고 없어요. 있는 게 뭐냐면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문제죠. 집 같은 경우는 또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올라서 좋긴 한데 알고 보면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사 가면 이사 간 집도 올라가 있어.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죠. 올라가 있고. 근데 지금 선진국 말씀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노후 생활비가 이렇게 모자라신 분들 같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모자라는 사람은 그냥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그 저는 제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쇼크 먹은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46년 전인데 46년 전. 1975년 제 여름에 그때 제가 한국거래소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1975년에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거든요. 그러니까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은 노인들의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구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임원도 했고 공무원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이제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20대 후반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요. 2015년 가을인데 그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 지금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이름은 걸쳤는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방문개호?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사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참 어려웠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서 택시 네, 예. 기사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 그분이 공기업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 그 말씀 딱 이 말씀 하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직급이 그리고 엄청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노후 때 힘들어 하신다. 그럼요. 왜냐면 체면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만나면 이제 처음에 그 경제권을 보통 이제 아내분이 갖고 있으니까 옛날 때는 뭐 어디 되게 높으신 분인데 한턱을 못 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체면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데 경제권은 그 아내한테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직급이 자기가 낮았는데 지금 자기가 돈을 버니까 항상 자기가 산대요. 그만큼 이렇게 그 체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마음가짐이 네.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네. 하는 사람이 막 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 얘기하면 똑같이 얼마 전에 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그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엑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도 없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퇴직 후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노력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유난히도 남의 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그런 면에서 제가 간접적인 경험이 하나 뭐냐면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건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서 사르트르가 그랬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휘리 꽂혀가지고 제가 남의 눈 때문에 고생할 때는 힘들어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천하고 귀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관점.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신약 성서에 디모데후서라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금그릇도 싸구려 질그릇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근데 이게 아마 다른 종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그 기독교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 선배 한 분이 은행에 아주 최고위층까지 있던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반대 노후 생활 준비를 다 해놨어.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일을 할 필요 할 필요가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요즘에 뭐 파이어족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환상적인 노후 생활을 생각할 때 뭐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를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런 사람이 우선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활비 노후에 걱정이 없는 분이 20, 30% 될까? 우선 그게 많지도 않고 첫째. 하고. 근데 그런 분은 그러면은 아무 일 안 해도 전혀 아니더라고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친구가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내고 내려온대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하죠.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어떤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러면요, 네.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취미 활동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그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NPO 활동이거든요. NPO. NPO는 뭐냐면 민간 비영리 조직이고 NGO는 비정부 조직인데 이 NGO라는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요. NGO도 NPO에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미국 가면 약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 뭐냐면 뭐 노인 복지 도와주는 거, 교육, 무슨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걸로 도와주는데 그런 데 가서 뭔가 일을 하면서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가 되고요.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로 하게 되면 또 사람이란 게 오래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옛날에 그 고베라는 데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럴 때 풀뿌리 그 자원봉사 단체들이 공헌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NPO 촉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NPO 비영리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한 5만 몇천 개의 그 NPO 조직이 있어요, 일본에도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보람 있게 일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그런 일들로 자리 잡고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그렇죠. 저도 생활비 걱정하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제로 뭐 행복한 노인분들에 대한 뭐 연구를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회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이 그런 마인드로 근데 그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준비됐지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또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우리 공동체도 좋고 본인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아내분의 뭐 경제권 말씀하시면서 그 퇴직 후에 부부의 어떤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후 생활의 핵심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이 남자분들의 소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하는 은퇴 전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몇 년 전인가 받은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냐. 그건 뭐 요리 잘하는 남편이냐, 건강한 남편이냐, 싹싹한 남편이냐,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냐 나오는데 다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렇겠구나. 그 비슷한 이야기 봤는데 거기 더불어서 아내 나갈 때 따라가지 않는 남편도 인기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남자분들은 돈이 됐든 안 됐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퇴직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 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본인한테 좋고 부부 화목에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또 은퇴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이렇게 너무 작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그 정년 퇴직에 맞춰가지고 이 정년을 늘려서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희망만 하면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퇴직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고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이 퇴직한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는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분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그런 이제 약간의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50대 1. 그러니까 그런 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40대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 창직의 시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시대다. 창직. 그럼 창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봤더니 2033년이 되면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도 사라지는 판인데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새로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타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수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69년에는 3,260개였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는 16,891개로 5배가 늘었더라고요. 50년 사이에.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50개. 지금 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뭐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이 잘하는 분야 또는 하고 싶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창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은 창직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잡지에서 본 건데 인터넷 장의사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슨 장사를 치러주나 그랬더니 그 창업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광고업계에서 그 예능인을 이렇게 등용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예능인들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아서 아,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창업을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장의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 대상으로도 하고 개인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정리 컨설턴트라는 거 있잖아요. 정리 컨설턴트가 뭐냐면은 그 창업한 사람이 여자분인데 중학교 때 형제들이 되게 같이 한 방에 살다가 자기만을 쓸 수 있는 방을 이제 배정을 받았대요. 이 방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고 이 성인이 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간결하게 사는 법, 대인관계를 간결하게 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읽고 아 여러 가지 자기 집에 쓸데없는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 컨설팅 일을 하면 좋겠구나 해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이게 창직의 시대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은 이제 48년 금융업계,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금융회사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고 성숙돼 가는 관계에서 한 두서너 번 제 자신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일을 지나고 보니까 했구나.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서요, 1991년인데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던 게 92년부터거든요. 92년이 그 자본시장이 개방된 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전해가 91년인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국제영업부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이 해외에 투자 전문가의 글을 좀 받아서 게재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자산운용사의 그 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 글을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잡지사에 주었거든요. 근데 번역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 IR이 참 중요해진다. IR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베스터 리레이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재무 홍보하는 거를 IR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IR 협의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때 저는 IR이라는 말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즉각 그 글을 쓴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991년 8월에 제1회 IR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IR이 관계된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이 점점점 이게 중요해지니까 제 친구한테 너 말이야 IR 회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친구는 그 IR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또 저와 같이 이러던 그 저희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상장 회사에서 IR 담당하는 그로 취업도 하고 지금은 IR이 중요한 직업의 하나로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정착을 했잖아요. 예,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그 대표를 2번을 했는데 네. 자산운용사의 CEO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네.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 투자자들에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주위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이 투자 교육이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을 하면서도 네.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이 투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제안서를 보냈죠. 네.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이 빠른 분이니까 그거 하자고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에서 9년 동안 이 투자교육 연구소장이라는 일을 했거든요. 아,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노후 설계 은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대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지에 노후 설계 전문가라는 말을 요즘 듣고 있잖아요. 제가 48년 전에 그 이 업계에 들어오면서 48년 후에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하던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예, 예.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나와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 1인 연구소 시대잖아요. 예, 예. 지금 트러스턴이라는 이 회사에서 그뭐 밖에서 하지 말고 회사 안에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다가 그냥 그 스텝을 그대로 데리고 그 트러스턴이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예. 연금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그걸 하는 지가 벌써 한 7년쯤에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되게 멋져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셔 노력하셨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본을 왜 갔냐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일본을 갔거든요. 아, 제가 저 대학 시험 볼 때 영어 20점인가 맞아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우연히 그 일본말을 배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배우면은 어떻게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속해 있던 회사에서 일본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본의 그 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예, 있는 예. 그를 미리미리 경험한 거 예, 예. 그게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제가 결혼 주례를 한 100번 좀 서봤는데 아, 예. 할 때 그래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새로 뭐 성격을 개조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장점이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도 그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일 텐데 네. 그럴 때 뭐냐면 이 사람의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이 살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네. 하는 게 부부가 이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 후부터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살고 단점은 그 가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거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한테도 제가 했던 그 간접적인 경험을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뭐랄까 이런 그 책도 이번에 내게 되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일에 소홀해 가지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예, 예. 그런 질문도 받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그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을 연관시켜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는 그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그 일을 갖고
독립을 하거나 그런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회사 업무 시간에 이외에도 시간을 내 가지고 뭔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제 회사 직장인이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휴일을 잘 이용해서 뭔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요 그 집중력이 있는 분이 참 부럽거든요. 집중력. 예,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집중력이 없어 산만하다고 그럴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 원고 쓰다가도 갑자기 어디가 누구한테 전화한다든지 그 참 말하기가 그러운데 상당히 산만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원고를 10장씩 꼭 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작가나 이런 작가시니까 그런가?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손을 들어요. 내가 이런 원고를 이번 달에 쓰겠다 하고 어느 잡지사 또는 어느 기관에다가 제가 손을 들어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그 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신 뭘 열심히 하냐면 하여튼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책은 사요. 책은 많이 사요. 제가 책의 절반은 안 읽어요. 저는.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 있는데 책을 한 보따리 사놓고 근데 열심히 신문 스크랩을 하죠. 신문 스크랩을 전 여기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아둬요. 그리고 이 책과 이 스크랩을 가지면 이런 원고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줄 만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원고를 기고하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도 예를 들어 한국증권업 그때는 증권업협회 지금은 금융투자협회 그 잡지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거 원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럼 한번 써보시라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속이 되는 거죠. 지옥문이 되는 거죠. 그럼 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그 일본에 근무할 때는 이 해외 나갔다가 일본에 들르는 사람, 일본만 오는 사람에서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하루에 2탕씩 뛰었거든요. 그러면 한 사흘 전, 나흘 전까지 원고 하나도 못 썼어요. 고민만 하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슬슬 다 쓰셨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절반 썼다고. 거짓말하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젊으니까 한 사흘 밤, 나흘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하면 성을 간다. 지옥이지, 지옥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런 뭐 월급에 관계도 없는 이런 일을 해. 그리고 이제 하는데 마감의 힘. 저는 그래서 마감의 힘. 저는 집중력이 없는 대신 마감의 힘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환경 설정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되면 참 어떻게 써져요. 마감날 새벽 한 5시쯤까지 쓰고 원고지 한 50매쯤 쓰죠. 그때는 연필로 쓰거든요. 지우개로 지우고. 그래서 이제 지우개 그런 거 쓰레기 다 치우고 책상에 50매를 딱 놓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전문성이 생기는 거지. 성장하고. 처음부터 누가 원고 청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집중력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장씩 한 열흘에 쓰는데 그냥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의 집중력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마감의 힘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희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또 저희가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표현을 책임감 있는 개인인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속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딱 걸어놓고 질러놓고 약속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 전문성을 키워 오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 쓰는 능력이라는 게 저는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약간은 DNA인가 하는 생각을 정도로 저 대학신문 기자 시험 받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없어요, 능력이. 그런데 제 친구나 이런 주부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그래서 참 많은데 우리 대표님 작가님의 글 잘 쓰시겠지만 저는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은 없고요. 무슨 게 있으면 신문 스크랩한 거를
책상 위에 쫙 깔아놓고 글 한 줄씩 여기서 한 줄 따고 여기서 한 줄 따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편집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막말로 짜집기라고 그러죠. 저는 지금까지 책 열 몇 권 썼는데 다 짜집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명지대 교수 하셨던 김정훈 교수님이 에디털러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편집도 창조라고.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고 있죠. 아니 뭐 대부분 논문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핵심을 놓되 그 기본은 다 편집에서 나오는 거고 특히 소설 아닌 이상은 일본 사회가 같은 경우는 참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편집 기술이 없으면 아예 새로운 걸 창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책을 쓰고 원고를 쓰니까 사람들이 너는 집중력도 있고 이 글 쓰는 능력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 쓰는 능력이 없는 거를 편집의 힘으로 그다음에 이 집중력이 없는 거를 마감의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주변을 보시면 그 평생 현역을 잘 이렇게 지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게 우선 첫째가 뭐냐면 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인식 확고하다.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 뭐냐면 이 노후의 3대 불안, 퇴직 후의 3대 불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그다음에는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신문 저는 하루에 5개를 꼭 그 지방 강의 다니고 그럴 때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과외하고 갖고 다니면서 스크랩을 해두는데 사실 스크랩을 한 거에 10분의 1도 나중에 활용 못해요. 이만큼 써뒀다가 그걸 버리죠. 그런데 뭔가 결정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중에서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손을 들 수가 있거든요. 주특기를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요즘 무슨 김상무, 박상무 이런 소리 듣기보다는 이쪽의 전문가 무슨 김아무개 저 사람은 저거의 전문가야. 예를 들어서 노후 설계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저 사람의 노후 설계 강의는 요점이 저 사람의 브랜드야.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디 재취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 그쪽에서 젊은 후배들이 볼 때 2가지예요. 첫째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그 경쟁자로 비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꼰대 와가지고 우리 귀찮게 하는 게 아니야?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젊은 후배들에게 경쟁자로 비치지 말 것,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했으면 얼마인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나를 왜 줄까?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에 도움되는 일이 뭘까?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월급을 제가 깎아요. 제가 이제 미래에셋도 있었고 여기 지금 있었지만은 보면은 제가 하는 그 일이 그렇게 당장 돈벌이에 도움되는 일이 아닌데 이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이 월급을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이 직접 돈벌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월급을 제가 깎겠습니다. 회사에 차를 준다고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부터 실질적인 팁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연령대 다양하거든요. 저는 조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젊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은 딱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벌써 50이 됐어. 50 이상이야. 그러면 약간 맥락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20대, 30대, 40대까지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후반이생 설계
노후 설계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십니까? 그런데 뭐냐면 행복한 후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무슨 돈 얼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돈,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자녀들 문제, 예?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뭐 돈 모아봤자 아무 의미가 예,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산이 다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문제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시작하지만 안 되는데 그럼 20, 30대에 할 일은 뭐냐? 그 삼청연금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20, 30대의 경우에는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저 친구는 저거의 전문이야. 그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그 어느 대형 증권회사의 고객 중에 그 20대 남자 투자자 분들이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사고 팔았는가거든요. 한 번 샀다 한 번 팔면 이렇게 100%예요. 근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평균이 얼마냐면 한 20% 정도예요. 5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6,800%가 회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68회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그렇게 단기 투자해서 벌을 수가 없다는 게 첫째고, 그런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도태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20, 30대는 뭐냐, 삼청연금 가입하고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하는 게 그게 노후 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뭐냐면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40대에 부부가 합심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자녀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때 건강의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거든요. 가계 부채 정리 시작하고 우리나라 재산이 80%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그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퇴직 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하는 일. 그게 연령대별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게 노후 준비고 후반 인생의 준비인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놈의 노후 준비냐고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젊을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좀 든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마음가짐. 내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우연히 그 일이 취미에도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취미도 맞고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생활할 때는 이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 소신. 그래서 뭐냐?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그런 소신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후반 인생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하는 평생 현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만족 소신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그 소신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직업관이라든지 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남의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평소에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불교에서도 있겠고 유교에서도 다 있겠죠.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남의 눈을 제일 의식하는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에 무슨 뭐 이런 데 동네 모임, 그다음에 카톡방 해가지고
이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내 적성에 맞고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는 끊임없이 뭐 독서도 하고 뭐 해서 공부와 수양이 좀 필요하겠네요. 거겠죠. 네. 그 제가 이제 40대인데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제 때 말씀하신 적용해보면 자녀 리스크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보다 그 전에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삼축연금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또 이제 50대 이후 분들은 이런저런 거 너무 이렇게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자. 근데 눈치 보지 말자. 근데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수영하자. 너무 지혜 있는 말씀이고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 지금 봐서 다행입니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이렇게 갈무리 하셔서 정말 이 책처럼 50부터는 노 걱정 없는 그런 분들 다 됐으면 좋겠고 50 이후의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주셔서. 네. 주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알찬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비참한 노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큰 운도 좋지만 작은 운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깨알같이 운이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이제 상상스퀘어 사무실이 오리에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가끔 우연치 않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저희 아빠,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오리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쩔 때는 지나가다가 아들! 이렇게 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판교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 회사 사무실에 들려서 아버지가 계시거나 안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계시거나 혹은 이제 안 바쁘시면 이제 회의하실 때는 제가 이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들려갖고 아버지 제가 커피 한 잔 쏠 테니까 뭐 대화나 좀 나누시죠? 그러면은 그래 그러자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부자간에 대화를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올해로 68살, 68세십니다. 6학년 8반이니까 60대 분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있으신 거죠. 고학년이신 거죠.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친구들이랑 가족여행 가는 거,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족여행 가는 거. 갑자기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 잘 계시냐고, 누구누구 아저씨 잘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비참한 노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 첫 번째, 저희 아버지 6학년 8반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말이 안 통하면은 대화가 안 되면 답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대화가 안 되는데 주변이 사람이 남겠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자기 또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60대라도 뭐 70대라도 자기 또래라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60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붙여드리면은 뭐 이제 일단은 문해력이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예전 자료라서 예전 자료에 뭐라고 나왔었죠? 이제 어느 나라나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40대, 50대가 대한민국은 다른 OECD 가입 국가 중 이렇게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20대보다 30대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순위가 사실상 꼴찌에 가깝고 그 이제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정상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잘 되시는 분들, 대화가 잘 되시는 분들, 문해력이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데 낮은 분들은 어느 수준이냐? 정상적으로 글을 읽고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50, 60이 됐겠죠. 그렇다고 뭐 30, 40이 문해력이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를 정점으로, 다른 나라는 보통 이제 30대가 정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대를 정점으로 문해력이 계속 미끄럼틀 타듯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참한 노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 이런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단절된다는 것, 고립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우리의 DNA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도 있죠? 혼자 밥 먹으면은, 그러니까 외롭게 살면은 멍청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 DNA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거기다 또 추가 설명 하나 드리면은 그게 있죠. 대한민국 이제 장유유서 문화가 있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다 이제 회사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정년으로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뭐 중간에 운이 나쁘셨으면 이제 뭐 정리해고 되신 분들, 이제 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자영업을 끝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게 크죠. 장유유서 문화 플러스 직급, 이게 더해지면은 그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조직 내에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람들이 나랑 업무적인 거 말고는 사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대화를 하고 싶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이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은 직급이 빠집니다. 직급이 빠지니까 나이만 남은 거죠. 그럼 이제 딱히 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말할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공통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 논리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때 내세우는 게 뭐죠? 어린 놈 쉐끼가 나이를 내세우게 됩니다. 나이. 정말로 그것도 비참한 상황이다. 진짜 말 그대로예요. 비참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대화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68살이지만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68세시지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사업 관련해서는 내공이 훨씬 높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사업 초보니까 저를 항상 안쓰럽게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로 호랑이처럼 크길 바라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잘한 거는 쓱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츤데레처럼 아이 새끼 잘했네 하고 쓱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걱정되는 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또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2번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2번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년에 돈 없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 중에 하나는 할 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고. 사실 일단은 그거는 돈이랑도 많이 연관되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동년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두 가지로 크게 갈린대요. 활력이 있는 사람과 활력이 없는 사람. 저희 아버지 의견이신데 저는 크게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실 말년에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뭐냐면은 그게 굳이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되고, 뭐 봉사도 좋고 종교활동도 좋고 모두 좋은데, 생각보다 말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죽는 날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고. 아직 60대밖에 안 됐는데, 아직 70은, 저희 아버지는 되게 현실주의자여서 딱 그런 말 안 하세요.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40년이 남았는데 그런 말 안 하십니다. 70 넘어가면 이제 80세 되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생을 이제 뭔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70이 끝이라고 본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럼 아직 60대면은 10년이나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는 것 마냥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참한 노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머니맵에서 되게 자주 쓰는 주제인데,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미래에 돈이 없을까 봐 그걸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주제가 엄청 잘 되는데, 저는 이걸 좀 병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뭔가 저축이든 재테크든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이 60대에도 발휘될 수 있나 없나, 저는 그걸 준비하는 게 인생의 관점에서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건강과 문해력이죠, 또 그 근간은.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는 뭐 그냥 그거는 뭐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60에 70에도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그건 대단한 거예요.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죠? 굴절 적응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 에너지 능력과 그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맞춰서 어떤 새로운 일을, 이게 단순히 먹고 사니즘을 넘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생산적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거든요. 60대 분들이 가끔 그런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정말로 일을 구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자주 봅니다, 생각보다. 맞아, 상황이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알바라는 건 뭐죠, 여러분? 뭐 알바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알바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가 낮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했다 떠났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60대가 지금 이제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되게 건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건강해요.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풀타임 40시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알바를 못 구한다 그래요. 이분들은 그 일을 주시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줄까요? 1번이랑 연결되죠. 대화가 안 될까 봐. 그다음에 문해력이 낮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알바 같은 거 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그거 뭐지? 그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냥 식당에서. 그런 거 20대, 30대 이제 친구들은 금방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하고 뭐 꽂고 이제 뭐 갤럭시 탭, 뭐 이렇게 뭐 갤럭시 페이 이런 거 되고 금방금방 합니다. 그쵸? 뭐 삼성페이 되고 갤럭시 페이래. 금방금방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말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캐시어로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제가 결제를 이제 하려고 가니까, 그거를 뭔가 좀 자기가 맞닥뜨린 상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를 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못하고 그 사장님인가가 어디 갔다가 오셔갖고 제가 10분 만인가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장님 오니까 요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되게 몇 번 클릭하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일에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건 우리나라의 여러분 상황입니다. 문해력이 낮은 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극복하면은 이게 매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로 내가 막 부자가 되겠다보다 내가 그냥 노는이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또 이제 그 정도 연륜이 되면은 백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구한 날 노는 것보다 일하면서 노는 게 낫다는 걸 되게 잘 아시는 나이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그거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똑똑한 말씀 자주 해주시거든요. 되게 지혜로운 말씀. 야, 이렇게 은퇴하면은 취미가 생길 것 같냐? 야, 취미도 있던 사람이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골프를 치시니까, 아직도 골프 정말로 그 주변 분들이랑, 주중에도 치시고 주말에도 치시고 하루 종일 골프만 치시거든요. 야, 그게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이제 일 없다고 이거 취미 가져보자 한다고 취미가 가져질 것 같냐? 저는 그 얘기에 너무 극공감을 했고, 그 파트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중에,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 그래요. 뭔가 은퇴하면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생각보다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뭐 못 해갖고 뭐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분당에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이랑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저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완전히, 왜냐면은 자식들이 맞벌이 하니까 완전 자기가 부모라는 마인드로 그 아이를 키우시는데, 거기에 되게 즐거워하시고 자부심이 있는 분들도 되게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 딱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제가 딱 봤을 때 그런 분들 자주 뵀거든요. 여기 동네에서.
딱 100% 믿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국가적 부가가치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손주 이렇게 손자 손녀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얘들을 잘 키울 수 있다. 그럼 저는 그것도 되게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분명히 용돈도 주고 그럴 거거든요. 적게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뭐 굳이 돈을 안 받더라도 내가 정말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두 번째는 뭐다?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런 사람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저희 아버지한테 듣고 조금 제가 안타깝고 이렇게 뭐랄까 슬픈 부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친구분들 중에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누구누구 이제 아저씨 이렇게 저희 아버지보다 부자인데 저희 아버지보다 돈이 몇 배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보다 돈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아저씨는 잘 지내요. 그러니까 걔는 그게 뭐냐, 그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 애가 안 생겨갖고 그거를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채아 자랑 한나 자랑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출산의 시대잖아요. 그쵸? 저출산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그냥 저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내 자식을 키우는 거는 귀엽지만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보면 얼마나 이쁠까. 내가 직접 키우진 않지만 종종 보면서 귀여움은 다 누려. 그것만큼 인생에서 정말로 막 그 행복이 저는 만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시대상이라는 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또 난임 부부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슬픈, 그 진짜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이 딱 손자랑 가면은 되게 행복을 했을 텐데, 손주 손녀랑 가면은 되게 행복했을 텐데, 이게 뭔가 아니 그 자의는 아니죠. 어떤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DNA가 한 세대 더 전파되는 걸 못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희 엄마만 봐도 뭐 저희 엄마 인생 잘 즐기고 계시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되게 큰 부분은 채아, 우리 한나 뭐 이렇게 사주시는 게, 그 쇼핑 다니시는 게 되게 큰 낙이시거든요. 그런 거 얘기 들으니까 또 씁쓸하더라고요. 그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왜냐면은 정말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뭐 채아가 뭐 결혼을 안 하면은 저는 그 선택도 존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면 그 선택도 존중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딸이 정말로 자기 자식을 낳아서 이게 인생의 커다란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책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뭐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느낌과 교훈과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출생은 이렇게 그 시작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인생의 시작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인생의 커다란 부분을 깨닫는데, 그런 정말로 기쁨, 즐거움, 거기 슬픔, 뭐 힘듦,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우리 딸도 꼭 진짜 누려봤으면 좋겠고, 저도 건강한 할아버지, 우리 와이프랑 건강한 할머니가 돼서, 저희 와이프는 맨날 그래요. 운동해야 돼. 우리 딸이 아기 나면 그거 봐주려면 운동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와이프는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거를 저도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도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손주가 있었으면 하는데 없는 분들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새로운 시대사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일요일 밤에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오후에 찍으러 사무실에 갔다가 실패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찍는데 왠지 모르게 영상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욕하다가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에서 혼자 막 욕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뭐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찍지 말자라고 하다가, 왜냐면 또 밥 먹어야 돼서 돌아왔거든요. 10시 반에 11시에 갔는데 12시에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 12시 반까지 찍다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밥 차려줬으니까 그거 먹으러 돌아왔고, 또 채아랑 놀기로 했거든요, 오늘. 책 보다가 채아랑 놀고 저는 그렇게 일요일을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왠지 이거를 꼭 오늘 찍고 싶더라고요. 늦은 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찍고 여러분들이랑 또 생각을 나눠봅니다.